이번 시간에는 독서 7강 데리다의 경계와 예술이라는 질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문단 먼저 볼게요. 자, 예술 지문은 항상 이제 학자들의 관점이나 어떤 대상에 대한 관점의 차이죠. 사실의 차이. 요거가 주로 이제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경우는 있죠. 그래서 차이점을 잘 구분하시면 되겠다.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한번 볼게요. 아름다움의 실체에 대한 탐구는 예술의 근원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탐구와 연결될 수 있다. 전통적 미학자들은 작품 속에는 세월이 지나도록 불변하는 아름다움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전통적 미학자라고 나와 있었다면 전통적이라는 것은 예전에 이제 라는 것이겠죠. 예전에 일을 연구했던 학자들은 작품 속에는 불변한 아름다움이 있다고 믿었다. 고대 그리스어에서 에르고는 작품 자체를 파레르고는 작품 밖에 작품과 나란히 있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전통적 미학자들은 에르곤적 요소니까 그러니까 작품 자체에 연결해 주면 되고요. 네, 예술 작품의 아니자 본질적 요소로 파르레곤적 요소는 예술 작품의 바깥이자 비본질적 요소로 생각했다. 자, 그러면 이걸 구분하는 게 좋겠네요. 전통적 미학자들은 에르곤적 요소를 중시했다. 이 에르곤적 요소를 다른 말로 본질적 요소라고도 한다. 자, 그리고 파레르곤적 요소는 예술작품 바깥이자 비본질적 요소로 생각했다. 그들은 예술작품의 본질이 에르곤이라면 파레르곤은 예술작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게 하는 장식으로 여긴 것이다. 그래서 전통적 미학자들은 에르곤과 그 다음에 파레르곤을 구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르곤은 뭐냐? 예술작품 자체만으로 예술작품을 평가하는 것이고 그것은 예술작품 안에 있는 것, 그것은 본질적 요소다 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의 반대는 파레르곤이고 비본질적 요소고 예술작품 바깥이라고 말했다. 자, 그러면 데리다는 나왔어요. 그러면 데리다는 우리가 예술작품의 궁극적인 가치라고 믿는 아름다운 실체가 이게 바로 미학이죠.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탐구하고 데리다는 인물이 되겠네요. 예술작품이 하나의 텍스트로서 갖는 미학적 의미가 어떤 것인지 분석했대. 그러니까 전통적 미학자 다음으로 나온 이제 미학에 대한 관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전통적 미학자들과 다른 입장을 취하겠네요. 그는 전통적 미학자들과 달리 그렇죠. 예술작품의 아름다움이 담긴 본질적인 요소와 그렇지 않은 비본질적 요소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고 봤다. 이게 바로 전통적 미학자들과의 차이점이죠. 전통적 미학자들은 본질과 비본질, 에르곤과 파레르곤을 구분할 수 있다고 본 거죠. 자, 그의, 즉, 데리다의 이러한 탐구는 전통적 사고를 전복시키는, 전통적 사고를 바꾸는, 전통적 사고는 뭐였어요? 전통적 미학자들이 가진 에르곤적 요소에 치중한 문학에 대한 미술에 대한 감성이죠. 예술에 대한 감성이죠. 즉 본질적 요소. 그 예술 작품 자체만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 그것을 바꿔놓았다. 라고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설명하여 액자는 그 자체로 예술작품과 무관하지만 그림을 어떤 액자에 표고하느냐에 따라 그림의 느낌이 달라지고 예술작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술 작품과 예술 작품 외의 것은 구분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포장, 그죠? 포장에 따라서 예술 작품의 가치는 달라져, 즉 높아져. 자, 액자로 따지면 이 액자는 작품 밖이 될 거예요. 작품 밖의 요소가 될 거고, 그림은 예술 작품 자체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데리다는 예술 작품 자체와 예술 밖의 요소를 구분할 수 없다고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액자로 본다면 예술품인 본 작품과 액자는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액자는 예술 작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데리다는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파레르곤. 파레르곤은 뭐죠? 이 전통적 비본질적 요소. 즉 작품 밖의 요소로 비본질적 요소로 본 것이죠. 전통적 미학자들이요. 그런데 데리다는 파레르고는 전통적인 기준에서 볼 때 텍스트 바깥에 있지만 여기서 텍스트는 아마 예술 작품과 일치하는 거죠. 자, 예술 바깥에 있지만 데리다 입장에서는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이 작품과 작품 밖에 있는 것은 구분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외적인 것이라 볼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이 예술 작품의 미학을 올려주는 곳으로, 미학의 가치를 높여주는 곳으로 작품 밖도 중요하다고 보는 게 데리다의 입장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말해주고 있어요. 하레르고는 텍스트 안팎의 경계를 가르는 틀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러니까 틀은 맞아. 작품 밖과 안을 구분하는 틀은 맞으나 틀 자체는 정작 텍스트 안과 밖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경계가 될 수 있다. 자,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액자가 있고요. 이 액자 안에 예술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틀이 되는 건데 이 틀은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이 틀 자체는 예술 작품 안에 있는 건지 작품 밖에 있는지 경계가 모호하다. 즉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 데리다의 생각인 거죠. 자, 그래서 데리다는 도형의 경계선이 도형이 내부인지 외부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경계로서의 파르곤 역시 그 성격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 그래서 데리다는 파레르곤이 진향했다. 파레르곤을 옹호했다. 자, 데리다가 이렇게 파레르곤의 모호성에 주목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거 바로 중요한 것이네요.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의를 환기하는 거예요. 그는 파레르곤이 예술 작품이 아니나 밖에 속하지 않는 경계 자체임에 주목함으로써 오히려 예술 작품 자체가 하나의 파레르곤으로서 안팎의 경계를 갖지 않는 모호한 성격을 지닌 것임을 증명하고자 했다. 그래서 예술 작품 자체도 예술 작품 안과 밖을 구분할 수 없는 파레르곤이냐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의 입장에서 예술 작품은 텍스트의 안과 밖 의 구분 자체가 허물어진 경계 자체일 뿐이며, 그렇죠? 위에 그림 액자를 두고 설명한 것과 같은 것, 같은 말을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이 경우 예술 작품의 의미는 텍스트 속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즉 구분이 없다. 얼마든지 모호하고 가변적일 수 있다. 그러면 전통적 미학자들은 텍스트 안과 밖을 구분할 수 있다고 했어. 구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얘네는 가변성의 반대 뭐죠? 불변성을 이야기할 거예요. 따라서 텍스트를 구성하는 어떤 고정된 의미로 쉽사리 해체될 수 있다. 그러니까 고정된 의미는 없다. 예술에서는 고정된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대리다고. 그러면 누구는요, 여기 전통적 미학자들은 고정된 의미가 있다고 보겠죠.
그 다음 4문단 봅시다. 데리다는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거나 미학의 대상이 된 것은 예술작품의 안과 밖 사이의 경계 자체가 경계 자체라고 보았다. 그러니까 데리다는 아름답게 느끼거나 미학의 대상이 되는 것은 경계 자체일 뿐이다 라고 데리다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는 에르곤과 구분하는 것, 안과 밖을 파레르곤 구분하지 않는 것, 그것을 구분하고 틀 안에만 예술의 불변적 의미가 존재한다고 본 기존의 고정관념은 전통적 미학자의 입장이죠. 을 해체하여 그것은 옳지 않다. 라고 하며 본질과 비본질, 의미와 무의미라는 전통적 대립구도를 허물고 예술작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의의가 있다고 하는 데서 이글 전체는 전통적 미학자와 대립되는 데리다의 이항론을 제시하고 그 의의를 설명한 것으로 이해가 테스트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1번 한번 볼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이거라고 했어요. 1번 비율의 활용의 주장을 드립니다. 맞죠? 뭐뭐 한 것처럼 이라고 아까 제가 읽었어요. 뭔가 비유 있는 거고 예시를 활용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액자의 틀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예시를 통해서. 그 다음 3번 예술에 대한 유사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유사한 관점이 아니고 상반된 관점이죠. 그래서 이 미학이라는 예술에 대해서 전통적 미학자와 데리다의 관점이 완전 달랐습니다. 대비되는 관점이었습니다. 상반되는 관점이었죠. 4번 의문문을 활용해 이어질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보면 어떨까라고 이야기했죠. 의문문을 활용해서 3문단에서 말했네요. 파레곤의 모호성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주목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임을 제시했습니다. 5번 앞문단의 내용을 요약하며 글을 마무리했죠. 그래서 뭐라고 요약했어요? 데리다가 마지막 문단 한번 볼까요? 자, 데리다가 느끼는 미학의 대상은 구분이 아니다 라고 요약했어요. 그래서 작품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 이야기가 끝났어요. 테스트가. 그럼 맞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 문제 풀어봅시다.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즉 이 글에 나온 사실이 아닌 것을 고르란 얘기네요. 1번 데리다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의 실체. 아름다움의 실체는 뭐라고요? 그것이 아름다움이 미학이고요. 실체는 뭐라고요? 겉과 속을 구분하지 않는 것, 작품 안과 그 표지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데리다가 경계의 모호성에 주목한 이유를 묻고 대답했죠. 왜? 경계가 없다. 왜냐하면 이 작품 안과 밖은 경계가 모호하다. 그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자, 예술의 아름다움은 작품 밖, 즉 텍스트 안과 밖의 구분이 허물어지면서 가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고요. 3번 예술에 대한 데리다의 시각이 갖는 의의 마지막 문단에서 제시했네요. 이 데리다의 예술가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선제 4번 예술작품에 대한 전통 미학자들의 입장은 에르곤이라고 했습니다. 경계가 분명한 것이라고 했고요. 데리다의 시각에 대한 당시 미학자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후대에 미치는 의의에 대해서만 얘기했죠. 자, 그럼 3번 풀어봅시다. 보기 문제 적용하는 거.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래요. 적절한 거. 자, 그러면 보기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미술 기lum과 로절린드 크라우스는 현대 미술 작품을
기호학적으로 전환사의 특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그럼 전환사가 뭘까요? 전환사란 사과 등의 단어와 달리 단어 자체에는 특정한 실체가 담겨 있지 않은 이것, 지금 등의 단어들을 뜻한다. 전환사는 일종의 비어있는 기호로 활용되는 맥락에 따라 지칭하는 대상이 항상 변할 수 있다. 그럼 누구의 입장과 같은 거예요? 바로 데리다. 데리다의 입장과 같은 거네. 이제 작품의 미학은 안과 밖에 경계가 없고 경계가 모호해서 그 안과 밖에 경계는 안과 밖이라는 경계 자체일 뿐이지 미학은 밖의 요소로 인해서 달라질 수 있다고 가변성이 있다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크라우스는 이 미술 이론가 크라우스는 현대 예술 작품들이 미리 정해진 기호가 아니라 비어있는 기호로서 맥락에 따라, 즉 여기서 맥락은 작품 밖과 일치하네요. 작품 밖과 대응하는 개념이에요. 의미가 항상 변한다. 라는 전환사, 그럼 전환사는 의미가 변한다는 얘기네요. 의 특성을 지닌다고 봤다. 그래서 맞는 것을 골라봅시다. 1번 클라우스는 단어에는 실체가 담겨 있지 않다고 보았다. 단어에는 실체가 있는 거죠. 이 단어에는 실체가 있는 거다. 자, 그럼 보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어디? 사과 등의 단어와 달리 단어 자체에는 특정한 실체가 담겨 있지 않은 것은 이것, 지금 등의 단어들을 뜻하고 사과라는 단어는 실체가 있다. 특정한 실체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크라우스는 실체가 있는 단어도 있고 실체가 없는 단어도 있는데 단어 자체에는 실체가 있는 것과 실체가 없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예술작품은 이것저것 지금 등의 단어들은 뭐라고요? 비어있는 기호로 본다. 이것을 클라우스는 전환사라고 했다. 자, 따라서 1번은 단어에는 실체가 담겨 있지 않다고 본 건 적절하지 않죠. 단어에는 실체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단어는 실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술로서의 단어는 실체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한 거죠. 2번 봅시다. 클라우스는 불변하는 아름다움을 가진 실체를 찾고자 했다. 자, 그러면 불변하는 아름다움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죠. 자, 뭐라고 했어요? 전환사는 비어있는 기호로 작품 감상자가 맥락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작품 내적 요소에 따라서 그 작품의 완성도나 아름다움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누구의 입장? 데리다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얘도 틀린 말이 되겠다. 그래서 불변하는 아름다움은 없다고 했고요. 아름다움은 가변성이 있다라고 하는 데리다의 입장과 같죠. 그 다음 클라우스는 예술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내적 요소가 아니고 내적 요소와 외적 요소가 결합이 되면서 예술의 의미를 결정한다고 했고요. 4번 클라우스는 예술작품을 구성하는 의미는 쉽게 해체될 수 있다고 보았고 자 그러면 이 클라우스는 데리다와 같이 예술작품을 구성하는 의미는 뭐가 있어요? 내적 요소가 있고 외적 요소가 있죠. 이것들은 가변한다고 그랬어요. 외적 요소에 따라서. 그래서 쉽게 해체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성하는 의미는 이 외적 요소, 즉 상황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 5번 클라우스는 의미와 무의미라는 전통적 대립 구도에 따라 이를 파악할 뿐 아니다. 의미와 무의미는 구분이 모호하다는 데리다의 입장과 똑같죠. 대립 구도는 없다고 봤습니다. 자, 4번 볼게요. 데리다의 관점에서 보기의 그림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 자, 그럼 이 그림은 중요할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과 데리다의 관점만
이어주시면 됩니다. 이 그림은 조르드 세라의 그랑자드 섬의 일요일 오후이다. 점유법에 의해 색점으로 화면이 채워져 있는데 이 색점은 캔버스뿐만 아니라 캔버스를 싸고 있는 액자 역할까지 한다. 그런 액자의 액자의 틀 역할까지 하는 의미로 확장되어 채워져 작품 안팎의 경계를 허물어 모호하게 하고 있다. 이건 그러니까 데리다의 관점과 일치하네. 그죠? 안팎의 경계를 모호하게 한다는 점이고요. 자, 그러면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자, 선면이 아닌 점으로 화면을 채워 파레로곤의 의미를 해체하고 있고, 자, 파레로곤의 의미는 안과 밖의 경계를 둔 건데, 이 경계를 둔 것과 점으로 화면을 채운 것은 관계가 있어요? 없는 거죠. 그 다음, 틀을 통해 에르곤의 안팎의 경계를 받지 않는 모호한 성격을 지니는 거죠. 이게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자, 데리다도 틀은 있다고 보았어요. 그런데 이 틀은 작품 안과 밖의 경계이지 작품 감상의 경계는 아니라고 봤으니까 얘는 틀린 말이고요. 3번 액자 역할을 하는 틀을 그리는 것은 경계를 확실히 하려는 의도로 보는 게 아니죠.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 캔버스를 싸고 있는 액자 역할을 하는 틀까지 확장되어서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작품 안과 밖을 구분하는 틀이 아니고 경계를 허물었다고 했으니까 얘는 틀린 말. 선제 4번 액자를 색점으로 채운 것은 맞고 작품 외적 요소도 작품에 포함시키려는 의도로 보아야 되겠고요. 일단 데리다의 관점에서 보면 작품 외적 요소를 작품에 포함시키려 했나요? 아니고요. 작품과 작품 외부는 틀이라는 것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틀에 의해서 분리되어 있는데 우리가 작품을 감상할 때, 즉 미학을 느낄 때는 작품 외부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죠. 그래서 작품과 작품 외부는 모호하다고 한 것이지 작품과 작품 외부의 경계를 작품 외부를 작품 안으로 끌어들이려 한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5번 색점을 틀까지 확장해서 에르곤과 파레르곤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데리다의 입장도 같은 입장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5번 어휘 문제 봅시다. 어휘 문제는 문장 성분까지 반영합니다. A,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요. 자, 그럼 판단해 봅시다. A, 바르고 확실하다 라고 했는데 A가 뭐냐면 요소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제가 이렇게 앞뒤 문장 성분까지 쓴 이유는 앞뒤 문장 성분의 성격까지 봐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어휘 문제를 풀 때는 앞뒤 문장 성분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문장 성분의 성격이 추상적인지 구체적인지까지 봐야 합니다. 자, 1번 그러면 명확하다, 다르고 확실하다 맞는 거네요. 그 다음에 B가 사고를 전복시키다, 사고를 바꾸다라는 뜻이죠. 사회 체제가 무너지거나 정권 따위가 뒤집어 엎인다. 그러면 자, B는 사고를 전복시키다. 그럼 맞는 말이고요. 자, A가 틀리네. 왜냐하면 명확하다라는 것은 확실하다는 얘기는 맞는데 바르다라는 얘기는 틀려요. 그러니까 명확하다, 요소를 명확하게 구분하다. 그러니까 얘는 사실 판단이지 이 가치 판단이 아니란 거죠. 그죠? 자, A를 보면 요소를 명확하게 구분하다. 여기서 요소는 사실이죠. 사실이지 안과 밖의 요소죠. 가치 판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틀립니다. 그 다음 3번 액자에 표구하다는 것은 꾸미다라는 뜻이죠. 그림의 뒷면에 있는 테두리, 종이 또는 천을 발라서 꾸미는 의미를 갖고요. 그 다음에
하려곤의 모호성, 모호가 뭐야? 분명하지 않다는 뜻이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예술의 의미는 가변적이다, 쉽게 변한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번 질문은 비교적 쉬운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